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입니다. 뜨거운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전국적인 격전지로 떠올랐던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무소속으로 말입니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시사 파일 제주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지율이 51.7%였죠. 만족하십니까? 예, 도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최하위 득표율이거든요. 하지만 그 민주당이란 바람, 그리고 후보가 5명이라는 점에서 보면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긴 한데, 이번 선거에서 혹시 진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승패라는 것은 늘 각오가 돼 있죠. 예. 사실 제가 기자 생활 20년인데 이번 선거에서 원희룡 지사 쉽지 않을 선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변에 하고 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승리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승리의 요인 어디 있다고 자평하십니까? 우리 김익태 기자님께서 4년 전인가 말씀하셨던 게 저는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큰 기대에 비해서는 원희룡이 좀 못 미친다. 근데 대안이 없다. 라고 도민들이 고민할 것 같다. 네. 라고 말씀하신 기억나세요? 예, 예. 전 기억나는데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운동을 돌이켜보면 승기를 잡았던 계기라 그럴까요? 어느 지점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승기를 잡았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낮은 자세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고치겠다. 그리고 도민들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채우겠다. 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도민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했고, 도민들이 또 마음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정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낮은 자세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을 선거 공학적으로만 평가를 하면 저는 두 가지 프레임이 충돌해서 그 중에 하나가 승리했다고 보는데, 하나는 4년 도정에 대한 평가라는 하나의 프레임하고요. 그다음에 제주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이 프레임이 충돌을 했는데, 결국 후자가 승리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만약에 상대 후보가 달랐다면 결과도 달라졌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그 도덕성이라든지 인물이라는 게 워낙 쟁점이 되다 보니까 정책도 실종이 됐다, 네거티브 선거다, 이런 비판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거든 정도 차이 문제고요. 또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또 이용하는 어떤 그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거 없이 정말 나중에 아니면 말고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증명할 수 없으면서 일단 정치적인 득을 보겠다는 게 앞선다든지, 이럴 때에는 사실은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좋은 정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자질이랄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자꾸 승리하시는데, 저는 승리다 패배다라는 상대방과의 어떤 싸움 속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들이 질책하시는 건 제가 잘 새기기 위해서 노력했고, 도민들이 아쉬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걸 어떻게 나의 앞으로 일로 이거를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워낙 몰두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상황에서의 상대 후보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물론 캠프의 참모들은 그걸 가지고 24시간 치열했죠. 나를 새겼지만은 후보는 거기에 몰두돼 있지 않습니다. 도민과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가느냐,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느끼는 것도 많았고요. 저한테는 매우 소중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민일적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제주의 적폐를 청산하라. 원희룡 도정이 지난 4년 동안 기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이렇게 선거 민심을 정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쟁점에 들어가 보기 전에 한번 원도정 1년 한번 평가해 보죠. 만약 민선 6기 제주도정을 성과 이 세 가지는 꼭 있다라고 표현하신다면 어떤 세 가지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난개발 제동, 공직사회의 부패와 줄서기에 대해서 역시 제동,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 공항, 쓰레기, 대중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발을 띄었다라는 것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그 문제는 앞으로 현안이니까요. 다시 한번 쟁점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좀 비판적 입장에서 지난 4년 어쨌든 평가를 해야 그 다음에 2기가 새로운 길이 열리니까요. 그러니까 좀 저널리즘적 시각에서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더라도 좀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그 첫 단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기에 그 인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주시장이 어쨌든 중간에 낙마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출입 기자였으니까 부지사 관련해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인사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물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어떤 그분 됐지만 제주도민들에게는 낯선 타 지역 사람이 왔다 이런 점들 이런 초기의 인사 문제 때문에 어쩌면 초기에 동력이 좀 실종되지 않았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원도정 2기에서 어떤 인사를 할 것이냐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원칙을 세우셨습니까? 1기의 시행착오는 제가 도민들에게 솔직히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고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안 되죠.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자문들을 조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뉴스는 하나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뉴스를 위해서 뭐 아직 익지 않은 밥솥 뚜껑을 열 수는 없죠. 언제쯤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뭐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거든요. 예. 어제 7월 초에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지금 뭐 며칠이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아주 백지 상태에서 초기적인 단계로 고민도 하고 과거 4년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비판적인 의견들을 많이 좀 수렴하면서 조언을 듣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언제쯤 밥솥을 뚜껑을 열어서 되겠다. 지금 뭐 쌀 겨우 안 쳤는데 벌써 뚜껑 열자 그러면 언제 열 거냐 그러면은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염두에 둔 인사도 없습니까? 집요하시군요. 그럼 두 번째 단추 문제인데 이게 사실 협치라는 구호를 처음에 들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임기 1년이라는 게 상당히 동력이 셀 때였거든요. 개혁 정책도 이때 사실 시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원도정 1기의 1년은 사실 도의회와 예산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동력을 많이 놓쳤다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예산 시스템 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희룡 도정의 1기에 공약집에도 한 줄도 안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너무 1년이라는 시간을 거기다 쓰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뭐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더 어쩌면 구조적으로는 더 힘든 시기가 될 텐데 도의회와 어떤 관계 진행하시겠습니까? 이제 1기에 아픔을 겪었으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 모습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로운 자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원희룡 도정 1기의 예산 전쟁은 여전히 타당하다,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방법이나 접근은 좀 더 지혜롭고 그랬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왜 그 공약에도 없었는데 했냐 그러시는데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지금은 그보다 뭐 훨씬 좀 여유 있고 성숙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때 당시 생각에는 진짜 그런 줄 몰랐어요. 아, 예산 시스템이요? 시스템과 도의회의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되는 줄 몰랐으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눈 감고에 대해서 정말 며칠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기나 손해, 위험이 오더라도 이거는 부닥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 넘어가 놓으면 나중에 뒤늦게 이의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협치라는 관점에 보면 사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권을 행사하면 당신들은 된다라는 요 어떤 이분법적인 법률에 근거하긴 하지만 이분법적인 발언이 사실은 협치라고 한다면 예산 편성에서부터 사실은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경기도에서 그런 모델을 만든 적도 있었고요. 저희는 편성 과정에서 어차피 의원들이 지역 예산이라든가 뭐 그걸 자체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통으로 아무런 항목과 근거도 없이 액수 얼마씩을 배정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우리가 배정도 하고 나중에 집행도 할 거 아니냐. 예. 백지 수표를 끊으라는 그런 요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시는 충돌이 됐던 거죠. 뭐 근데 지나간 이야기 뭐 벌써 이미 다 해소가 됐는데요. 뭐. 어쨌든 이제 앞으로 민주당 주도의 도의회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참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발표와 집행이 좀 불일치하는 면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귤 정책이라든지요, 태양광 문제도 그렇고요. 뭐 대중교통도 하나의 그런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JDC 이관 문제를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2년 전에 도지사께서 시민단체 간담회 그리고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런 중요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후속 집행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처음에 좀 약간 좀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유보 쪽으로 최종 답변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이게 뭐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정정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JDC 이관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어쨌든 발표를 하셨는데 그 후속 작업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이게 유보라는 입장으로 정리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하면 예. 사실 말을 해놓고 뒤에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말의 일부를 끄집어내서 지적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런 식의 오해나 공격이 불가피하죠. 근데 JDC 같은 경우는 이번 이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이나 일관된 입장은 이관이 되면 좋지만 그 어차피 전부 국토부의 기관 아닙니까? 쉽진 않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가져옵니까?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럼 안 되면 이거 흑 아니면 백이냐? 그건 아니라 거기서의 핵심은 그 수익의 지역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안이라도 해서 결국 이대로의 JDC가 난개발 그리고 이 면세 수익을 가지고 난개발에 앞장서는 이 구조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2년 전에 JDC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도 그때 당시에 관광공사에서 면세점 사업으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한대를 하고 아주 어떻게 마타도 비슷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견제 발언이다. 정치적 견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최종 목표는 결국 이관을 해와야 될 것이다. 근데 그 이후로 그러면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JDC의 사업 내용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6대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도와 협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제동도 들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다가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리 이사라도 파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안을 제시를 했는데 결과가 없을 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틀의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 내지는 이 지속적인 내용들이 갈 때 이거를 전체를 설명하고 제시를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정도로 극단적인 이게 왔다 갔다가 아닌데 그때 어떤 말 한마디를 보고 그다음 나타난 어떤 결과만 보고 이 사이에 있는 공백,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명의 부족일 수도 있고 행정에서 볼 때는 취재의 부족일 수도 있겠네요. 취재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소통의 중요성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네요. 그럼 이제 원도정 일기를 좀 너무 세게 질문 드렸나요? 아니죠? 이 정도 질문이야 뭐 충분히 받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희태 우리 이제는 많이 원숙해 가시는데요. 원도적 일기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얻은 교훈을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도민과 함께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최종 목표도 도민에게 열매를 되돌리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 방법, 목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4년간의 시행착오와 또 처음에는 사실 외지에 나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그렇죠. 거였는데 4년 동안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도민과 함께 도민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프게 깨달은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좀 너무 제가 분위기가 좀 약간 썰렁한 것 같으니까 쉬운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의 4년 후 지지율, 제주도 도민으로부터 지지율 몇 %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글쎄, 선거 때 득표율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임에 어쨌든 임하실 텐데 연임에 임하는 각오를 5글자로 표현하시면 5글자로요? 예. 완전히 새로입니다. 완전히 새로. 완전히 새로. 예. 연임이라고 해서 뭐 그냥 무난하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라는 것은 제 자신의 도민과 함께하는 자세도 그렇고요.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낀 게 특히 공직사회의 혁신. 그래서 민간들이 볼 때 공직사회가 갑질한다라든지 그러면 전부 도지사가 시킨 줄 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지사의 동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주인인 도민들을 얼마나 잘 소통하고 받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기 원도종은 완전히 새로. 재치 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제주방송 전국 9층 전망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대담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현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요즘 좀 관심이 가는 현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제주가 워낙 문제가 많죠. 요즘 제일 심각한 거는 예민 난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침 또 오늘이 또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더라고요. 그 최근 내전을 피해서 제주로 몰려오는 예멘 난민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차원에서 현황 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던데 청와대 지금 그 청원 게시판인가요? 그 청원 게시판에 봤더니 그 난민법을 아예 폐지하자라는 게 20만 명 넘게 서명했더라고. 그럼 이제 청와대에서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원희룡 지사가 청와대 주인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를 내리시겠습니까? 이 난민법 이전에 우리 국제사회의 이 난민에 대한 협약이나 이 국제사회의 최소한 인도주의적인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국제적인 의무와 인도주의라는 보다 어떤 근본적인 우리의 관점 이 부분에 일단 기본적으로 서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미 제주도에 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그런 청원들도 있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신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 입국했던 예멘인들이 제주로 오는 이런 부분은 어떤 무사적 입국이라든지 아니면 그들 입장에서 어떤 그 움직이는 것들이 만약 우리가 그대로 가게 되면 그럼 이걸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난민을 왜 제주도가 떠안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도주의적으로 무제한하면 무제한 받아라. 이건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그 제주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또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되는 그 국제적인 의무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게 되고요. 대신 한편으로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금 저 터미널이나 서사로나 과양 이쪽에서 보면 이제 여러 명씩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불안해하고 저희 가짜 난민 아니냐, 왜 젊은 남자들만 저렇게 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도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말로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실태 파악도 해보고 또 그런 식으로 거리로 대책 없이 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잘 보살펴야 되는데 현재로는 만약에 이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하는 입장으로 임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한 500명 넘게 제주도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불법 체류 문제, 그리고 외국인 범죄 문제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외국인 혐오증과 같이 맞물려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하고 연결된 문제란 말입니다. 현재의 무사증 제도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외국인 범죄 문제하고 무사증 문제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아니면 안산의 지역의 외국인 범죄가 무사증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주의 무사증 제도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중국인 살인 사건도 있는 이후에는 실질적인 입국 심사 제도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증이라는 게 일단 우리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아무나 무조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국 심사 과정들을 좀 더 엄격히 하고 해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에 있어서 어떤 이런 이 허술한 요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 체제를 그만큼 더 튼튼히 갖춰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현안 이공항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공항 문제 얘기하기 전에 꼭 이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좀 뵐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입지 선정 진짜 사전에 몰랐습니까? 지사님 분명히 몰랐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실제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려줄까 하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만약에 알았다 칩시다. 사전에 전혀 저와 무관하게 제 친척이 만약에 그 동네에 땅이 있었다.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보면요. 입지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하겠다. 즉 그 얘기는 문제 없을 경우에는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근데 여기 반대 주민들이 요구 이제 세 가지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부에 맡기지 말고 도민 스스로 결정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모든 절차를 중단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주도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타당성 재조사를 직접 주관하자. 이게 세 가지 제안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안 중에 받아들이실 게 있나요? 이 재검증에 대한 용역은 작년이었던가요? 10월 달에 그 국토부와 제주도와 그 반대대책위원회 3자 간에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중간에 뭐 물론 새로운 요구사항을 할 수는 있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때 3자 간의 합의에 대해서 그러면 무시가 되고 계속 새로운 얘기를 그때마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럼 이 세 가지 요구사항 원천적 부정인가요? 아니면 일단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제가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좀 섣부르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은 결국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지금 당장 쉽게 풀 수 있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근본적인 어쨌든 원점 재검토도 가능하다라는 여지를 남겨줘야만 논의가 진척이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안들, 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뭐 해저 터널 문제, 물론 여러 가지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저는 가장 현실적 대안 중에 하나는 정석 비행장을 국제선 전용으로 하고 현재 제주시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기존에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어쨌든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돼야만 다시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인데, 그런 근본적인 다른 형태의 대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들이 국토부 용역 속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최종 보고서에 글자로 써져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 내용들이 다 검토돼서 현재 입지까지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석 비행장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현재의 공항을 확장하는 그 안, 이 부분도 그 국토부 용역 과정에서 이 제주도에 와서 설명할 때도 저희들이 설명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들어보고 그 안에 검토가 안 된 전혀 새로운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지금 그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미 사실은 그게 검토가 돼서 왜 거기로 결론이 갈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국토부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었고 주민들이나 제주도민들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미 수차례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설명에 대한 입장은 없고 이제 그걸 내용을 포함해서 원점 재검토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그러면 설명하면 그 설명에 대해서 가타부타 없이 또 그냥 원점 재검토하자. 자꾸 뭔가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이에요. 얘기가. 겉돌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제주 현재의 공항을 그대로 두고 확장하는 안은 자 바다를 50m 매립도는 파이를 세워야 된다. 우회도로가 용도와 위를 지나간다. 않죠. 예. 아니 그리고 제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시내 교통이 현재로도
거의 마비에 가까운데 그러면 공항 용량을 2배로 늘려서 지금 현재 제주 시내 교통이 감당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 공항은 내선 전용으로 가고 정석 비행장을 국제선으로 가는 방법도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지난번 용역에서 한진이라는 대기업과의 문제에서 용역 그 정석 비행장을 토지 수용하는 게 과연 제대로 검토가 됐을까? 여전히 저는 의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석 비행장에 대한 당시 국토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현재 위치가 그게 2점 몇 킬로밖에 안 돼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 국제선이 뜨고 내리려면 3.7킬로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를 연장해서 3.7킬로 가려면은 위로는 오름을 하나 잘라야 되고 밑으로는 이 뭐랄까 축성을 해서 그 높여야 되고요. 예예예 토목 공사를 해서 흙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흙을 쌓아서 공항을 만드는 이런 무리한 공법을 과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름을 자르는 게 과연 괜찮은지 이 부분 때문에 토지 수용 문제라든가 한진이라는 기업과 이해관계 이전에 이거는 입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오름 훼손은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기에서 점수가 내려가서 탈락된 걸로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석 비행장이면 오름 잘라도 괜찮습니까?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예. 그 반대운동 주민과 만나겠다라고 TV 토론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만나셨나요?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대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한번 예, 기대해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 왜냐하면 공개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난개발 문제로 넘어가 보죠. 원희룡 지사의 제1공약인데요. 사실 그 대규모 개발 사업 이제 결론 내야 될 시점인데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왔던 말씀을 제가 종합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라 관광단지의 경우 자본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겠다. 그리고 송악산 유원지 중문 부영 호텔은 경관 사유화 문제로 힘들다. 또 사파리 월드 곧자왈 개발로 불가하다.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우리 김익태 기자님은 늘 OX와 이 단정 짓는 걸로 저를 늘 공경에 처하게 하시는데 만약에 정확한 워딩이 필요하다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이 말 그대로 이해하기 너무 복잡한 문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큰 틀에서는 맞는데 이제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중에 다 토시까지 다 이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중한 이유가. 예. 근데 이게 결국 이게 난개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난개발과 계획적인 개발, 이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가 원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난개발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글쎄 그걸 뭐 제가 정의를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주가 꼭 지켜야 될 어떤 이 자연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 한라산, 뭐 곶자왈, 해안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다른 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를 그 자연이나 어떤 이 역사 문화의 고유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파괴하면서 할 때 이게 서로 값어치가 안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연은 돈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난개발일 거고요. 그다음 우리 제주 경제와 생각했을 때는 제주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관광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제주 경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와 관계없이 이 어떤 균형이 안 맞는 예를 들어서 숙박 시설을 그것도 분양 위주의 콘도를 대거 분양해서 팔아서 그걸 지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빠져나갔지만 막상 여기 사람이 살지도 않고 그렇죠. 거기 사람이 산다 한들 어떤 제주의 관광 인프라를 특색 있게 만드는데 기여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규제를 하는 최소한의 양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일정 양을 넘어서면 이건 난개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자연 그리고 우리 제주 지역 경제와의 조화 그렇기 때문에 투자 3원칙을 그렇게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5대 공약 중에 1 공약과 2 공약이 어쨌든 이 난개발에 관련된 공약인데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자원 총량 보존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환경자원 총량 보존 제도는 우금민지사 때 만들어온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 시스템을 적용해 보면 그래서 오라 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그러면 이게 자본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겠다. 그럼 자본 검증에 문제 없다 하더라도 원지사님께서 공약했던 또 이 제2 공약의 원칙에 따르면 사실 이게 허가 내서는 안 되는 지역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그 환경자원 총량제라는 게 물론 전임 도정에서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GIP 시스템인가요? GIS 시스템을 가지고 정리돼 있긴 했는데 이 부분이 또 허술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엄격하고 정밀하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오라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일단은 의회 동의
외동위를 한 표 차로 통과됐죠. 통과됐었죠. 예, 기억이 좀 헷갈려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막상 그런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이 기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거는 다른 사업이었죠. 신화령 금수산장이 한 표 차이였죠. 그렇죠. 헷갈렸습니다. 예, 오라는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경관, 교통 영향, 환경 영향 평가 이렇게 쭉 절차를 거쳐 오고 지금 이제 자본 검증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본 검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연 자본이 그게 충분히 조달 가능하고 건전한 자본인가뿐만 아니라 그 자본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 과연 제주와 조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엄격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주로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판단이 날 거고요. 설사 그게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환경적인 차원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제주라는 그 근본 원칙을 만약에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 그런다면 그에 걸맞게 심각한 검토와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라는 것은 대원칙 아니겠어요? 남기면 하나만 더 케이스를 하나 더 드리죠. 신화령 금수산장 아까 한 표 차이로 이제 도의회를 통과했던 그 사업이요. 이 사업이 사실은 중산간 골프장이 영업이 어려워지니까 중산간에 있는 골프장을 또다시 재개발하는 형태로 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다른 테마파크가 들어온다는 이런 계획인데 어제 신화령 금수산장 사실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사업인데 사실 이거는 원희룡 지사께서 임기 때 사실은 사업 승인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리 같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산평화원 바로 앞에 있는 건데 거기도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짓는 계획이 아예 개발사업승인부서에서 접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약간 좀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지만 중산간 골프장을 이렇게 개발 허용해주면 사실은 되게 앞으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취임하면서 당시에 그 골프장의 숙박시설 저기 어디입니까 그걸로 돈을 아주 대박난 그 경우가 있어서 다들 그거 따라가지고 무수히 그때 신청을 했는데 일단 전부 그때 다 반려를 시켰었죠. 근데 이제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절차 끝까지 간 중에 하나가 이제 신화련인데 거기는 골프장 자체에 한다기보다는 거기가 원래 27홀인가요? 중에 9홀을 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9홀과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추가 부지를 가지고 테마파크를 한다라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게 분리돼 있어요. 사업이 분리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부분을 과연 이게 골프장이 숙박으로 전용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은 그걸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법률적인 회신을 받아서 일단 들어갔고 우리는 고자화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재척하기 위해서 고자화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랬던 이 사업 구상과는 달리 고자화 부분을 좀 빼고 하면서 많이 좀 변형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왔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파크에 붙을 수 있는 숙박시설 그리고 거기에 나인홀 그리고 이게 원래의 그 골프장과는 분리된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검토, 소송됐을 경우에 어떤 승소 가능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거를 자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도의회로 넘어갔던 거죠. 개발 사업 승인 고하라는 사실 거의 특허권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꼭 그거를 신청을 했다고 받아줘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 중국 투자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는 중국 투자를 유치를 하면 뭐 카지노를 뭐 자동으로 뭐 주도록 돼 있는 이런 투자 우대 조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제적인 신인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칼로 자르듯이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지금 많은 제주도민들, 많은 제주도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신화련에 대해서는 너무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만 전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카지노 문제입니다. 이번에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 영업장 변경 허가권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게 그동안 특별법을 가지면서 제주도지사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없는 권한도 우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그렇게 논쟁 구조였는데 희한하게 요 변경 허가권, 카지노 변경 허가권에 대해서는 의회는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쓰세요 하는데 도지사께서는 나한테 권한 없어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법제처에서는 도지사에게 있는 게 맞다라고 일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결론 아닐까요? 그때 도의회의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한테 이게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다. 얼마든지 받아서 앞으로 행사하겠다. 대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혹을 앞세워서 법 해석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뒤집히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올 때는 감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튼튼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 해석을 받겠다. 소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보수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법제처가 해줬으니까 이제는 그런 게 해소됐으니까 그에 맞게 해소를 해나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는 카지노 영업장 변경 허가권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도지사가 행사하시겠다. 도지사가 행사해도 소송 걸려도 그게 뒤집힐 염려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주 청년 사회에서 가장 큰 화제, 그 청년 일자리 문제요. 공공 분야에서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 과정에서 한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잘 기억나시겠지만 공무원 2,500 채용하시겠다 그랬는데 2,500이면 사실 현재 제주도 공무원 정원이 거의 절반에 이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해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린이집, 전통시장 지원 인력 포함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그 1만 개 창출 공약에 공무원 2,500, 그다음에 공기업 3,500,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사회 서비스가 4,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사회 서비스 4,000명을 제외하고도 또 공무원이 지금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지금 2,500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우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의 거의 50%를 새로 채용하게 되면 좀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공무원이냐 이게 공기업이냐 공공분야 일자리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 인력 그걸 우리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도청이나 시나 읍면동 소속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고, 이거는 공무원으로 하기보다는 공기업, 이래서 경제통상진흥원 소속으로 이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민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단체에서 어떤 특별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사업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복지, 마케팅 지원.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 제주를 전 세계 유튜브, 인터넷에 알리는데 1인 방송 사업자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100등까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공공분야 일자리로 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매년 100등씩을 해서 설사 1,000명이 전 세계다 제주를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남원업 신흥리를 홍보하고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고 공무원도 개방하고 공기업도 개방하고 공공 부분의 프로젝트도 만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못하도록 한번 기획을 하고 한번 청년들에게 앞으로 4년 동안 해보자라는 것에서 어떤 제가 물꼬를 틔우고 제기를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짜는 거는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기업 일선 현장에서 해보신 분들 그다음 우리 청년들에서 숱하게 뭔가 좀 취창업에 도전해 분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해나가겠고요. 대신 제가 4년 동안 이 부분을 제가 앞장서 진두지휘를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인할 사람 없고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할 텐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입니다. 라는 그런 점 하나 하고 그러니까 공공 인력이 10,000명 창출하는 것도 사실 여러 검토가 필요하지만 어쩌면 좀 민간 분야의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행정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 부분에서 인력을 키우면 민간 부분에 우리가 많이 이거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지금 오래 근무들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5배속 통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00원 저축하면 우리가 50,000원을 나중에 지급하는 이런 통장이라든지 해서 우리 제주의 기업들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자영업자들도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그다음 뭐 우리 농가들, 양식어가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과 관이 함께 가는
그런 경제 활성화의 그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참 숨가쁘게 혈안이 있습니다. 다음 영리병원 문제인데요. 도민 공론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히셨는데, 자, 공론조사가 사실 좀 이게 뭐 가타부타 결론을 확실히 내려주면 또 좋은데, 아주 뭐 50대 50이라든지 뭐 51대 49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사실 결국 도지사의 판단에 맡겨지는 거거든요. 또 어떤 기준으로 이걸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공론조사란 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는 충분한 정보와 많은 사람들과의 사실은 내부 토론, 중앙정부의 절충 이런 것들을 거쳐서 어떤 결정을 내거나 내리죠. 중간에 단계들을 밟는데 바깥에서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너 혼자 그러냐라고 이제 그럼 사후에 설명하면 이게 무슨 논쟁 내지는 변명처럼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지 말고 자, 모든 정보 제공할 테니까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도지사는 빠질 테니까. 그렇게 대신 녹직으로 불러다가 직접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 병원 운영하는 의료진들 내지는 의료 전문가, 병원 전문가를 불러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 주민들은 왜 빨리 이거 추진 안 하냐고 지금 난리거든요. 마을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다음 이 반대하는 우리 시민단체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의견 분포까지 이렇게 해지니까 결국 만약 50대 50 팽팽하다. 그다음 뭐 오차범위 내다. 그런다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책임을 질 도에서 결국은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공론을 충분히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대신 우리 도민들은 정보도 충분히 얻었고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들 간에 토론을 충분히 해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은 우리는 가급적 존중해서 대신 책임은 행정이 지겠습니다. 만약이라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 공론화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근데 결국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절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제소송으로 번질 우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쨌든 반대 의견이 높다면 책임은 지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각오를 해야죠. 이제 뭐 배상을 하든지 대신 이런 국제소송이나 배상 문제까지 이게 대두가 되게 되면 그때는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미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희룡의 미래,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치하시면서 처음으로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 뛰셨습니다. 무소속 정치인이 되셨는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본인은 어떻게 어느 쪽에다가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선 제 정치 인생에서는 최대의 위기죠. 그걸 기회로 만드느냐는 만들었을 때 기회가 되는 거고요. 저는 아무튼 위기의식을 갖고 한순간 한순간 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소속이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냥 부르는 소리에 휩쓸리면요. 그렇죠. 당합니다. 얼마나 엉덩이가 무거운지 이번에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정치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물, 능력, 가치. 근데 사실 인물 잘생기셨죠. 능력.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줄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래도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요. 근데 가치 문제가 들어가면 도대체 원희룡이란 정치인이 추구하는 가치, 시대 정신이 뭐지? 아직도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한번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정의롭고 합리적인 걸 추구하고요. 그 안에는 휴머니즘이 깔려 있습니다. 정의, 합리, 휴머니즘.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실 저는 계속 제가 예측이 틀렸지 않습니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드디어 일본의 자민당처럼 보수의 장기 집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틀렸지만. 근데 그 근거는 당시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쥐었거든요. 이제 진보 진영이 가질 수 있는 이 가치를 보수 진영이 먼저 낚아챈 거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내 그 당초 공약대로만 진행을 했다면 아마 진짜 보수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과연 원희룡 지사가 정의, 합리,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것 이상의 어떤 구체화된 걸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결국 제주도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제주도지사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보면 이제 제주국제적식특별법을 이번에 평화 환경특별법으로 하자는
시민단체 제안에 대해서 일단 유보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근데 제주 미래 비전에 이번에 지난번 용역을 하셨던 그 제주 미래 비전의 내용들 보면 사실은 국제 자유도시 개방, 개발이라는 것보다는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 쪽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게 제주 미래 비전이거든요. 그럼 특별법도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어떤 가치, 미래 비전, 시대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미래 비전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좋은데요. 미래 비전은 두 가지 가치를 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의 근본 자산인 자연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글로벌한 개방적인 경제, 그리고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 이 부분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 경제 발전 그만하자. 아니면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로 해가지고 여기서 다 나누자. 이런 부분들이 개입돼 올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는 분명히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제가 밥상을 차린다고 했던 것처럼요. 자연을 지키고 제주의 정체성을 잘 지켜서 도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하고, 그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야, 돈으로만 먹고 사냐? 사람이 좀 더 정신적인 가치로 살아야지. 저는 그것은 맞긴 하지만 저는 대다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민생, 경제, 난 더 중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 또 시간이 더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벌써 끝나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임기 내 꼭 성과 내시기 바라고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까 원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생활 정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잘 살면 그게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고요. 원희룡 당선자가 앞으로 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선 원희룡 도정에 다시 한번 기대를 길어보면서 특별대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엔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당선자와 다시 대담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